안녕하세요. 시험 준비로 바쁘신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지식 충전소 더 딥다이브입니다. 보내주신 농업기상학 자료 저희가 받아서 봤는데요. 특별히 중요하다고 딱 짚어주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핵심 개념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양이 상당히 많죠. 근데 그중에서 정말 시험에 나올 만한 꼭 알아야 할 알맹이만 저희가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왜 그렇고 또 우리 농업이랑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맥락을 짚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첫 질문,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하늘은 왜 파랗고 또 해질녘 노을은 왜 붉은 걸까요? 아, 네.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죠.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빛의 산란 현상 때문인데요. 햇빛 안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섞여 있잖아요. 네, 무지개 색깔처럼요. 그렇죠. 그중에서 파란색 계열 빛이 파장이 좀 짧아요. 이 짧은 파장의 빛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나 산소 같은 아주 작은 분자들이랑 잘 부딪히는 거죠. 아, 부딪혀서요? 네, 부딪혀서 사방으로 막 흩어져요. 이걸 산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 흩어진 파란 빛이 하늘 전체에 퍼져 보이는 거고요. 아, 그래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군요. 그럼 노을은요? 해질녘에는 햇빛이 우리한테 올 때 훨씬 두꺼운 대기층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아, 그렇죠. 옆에서 비스듬히 들어오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 빛은 오는 길에 이미 다 산란돼서 거의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붉은색 계열 빛이 산란이 덜 되면서 우리 눈까지 쭉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붉게 물드는 거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층이 여러 개 있던데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지표면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서 보면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크게 4개 층으로 나눠요. 대륙권이 우리가 사는 곳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륙권은 특징이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쭉쭉 떨어져요. 그리고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이런 모든 기상 현상이 바로 이 대륙권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아, 올라갈수록 추워지는 그 비율. 그게 기온 감률이라고 하셨죠? 교재엔 없었지만 중요하다고. 네, 맞아요. 기온 감률. 이게 평균적으로 1km 올라갈 때마다 약 6.5도씩 떨어지는데 뭐 건조할 때 습할 때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역별 날씨나 크게 고도가 높은 산간 지역 농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군요. 기온 감률. 기억해 둬야겠네요. 근데 그 위 성층권은 오히려 반대라고요. 올라갈수록 따뜻해진다니 신기한데요? 네, 거기가 좀 특이해요. 성층권에는 아주 중요한 오존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오존층. 자외선 막아주는 거요? 네, 맞아요. 그 오존이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해요.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그 주변 공기가 데워지겠죠. 그래서 성층권은 오히려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아주 안정한 층이고요. 고마운 존재네요, 오존층. 그럼 그 위는요? 그 위로 가면 중간권인데 거기는 다시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대기권 전체에서 가장 추운 곳이에요. 영하 90도까지 내려가기도 하고요. 와, 영하 90도. 그리고 마지막 제일 위가 열권인데 거긴 공기는 거의 없어요. 아주 희박한데 태양 에너지를 직접 받아서 온도는 또 엄청나게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뭐 1000도 이상까지도요? 그렇군요. 층마다 특징이 정말 다르네요. 그럼 이 대기를 채우는 공기 성분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맨날 마시는 건데요. 네, 가장 많은 건 뭐 아시다시피 질소 N2죠. 한 78% 정도? 네, 질소. 그 다음이 우리 다 숨쉬는 산소, O2가 한 21% 정도고요. 이 둘은 양이 거의 변하지 않아서 불변기체라고 불러요. 그럼 변하는 기체도 있나요? 있죠. 가변기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증기 H2O예요. 이건 뭐 장소나 시간에 따라 양이 0%에서 최대 4%까지 크게 변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수증기 분자량이 질소나 산소보다 작아요. 아, 그래서요?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면, 즉 습한 공기가 되면 오히려 건조한 공기보다 가벼워져요. 오, 진짜요? 습하면 무거울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반대예요. 그래서 습한 공기가 상승하기 더 쉬운 면도 있어요. 오, 신기하네요. 또 중요한 기체가 있나요? 양은 적지만 영향력이 큰 것들? 네, 밀양기체라고 부르는데 양은 정말 적지만 역할이 큰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오존 O3하고
이산화탄소 CO2죠. 오존은 자외선 차단 역할이 중요하고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 맞죠? 맞습니다. 오존은 성층권에서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호막인데 이게 지표면 근처에 많아지면 오염물질이 되기도 해요. 또 예전에 냉장고 냉매나 스프레이에 쓰던 프레온가스 아시죠? 네네, 알아요. 그게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분해될 때 염소, Cl 원자가 나오는데 이 염소 원자 하나가 오존 분자를 수십만 개씩 파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존층 파괴가 큰 문제가 됐었죠. 아, 그래서 CFC 사용 금지하고 그랬던 거군요. 그럼 이산화탄소는요? 이산화탄소는 전체 공기의 0.04%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적죠. 네, 정말 미량이네요. 근데 이게 지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온실 효과에 아주 절정적인 역할을 해요. 태양에서 오는 짧은 파장의 빛, 단파 복사는 잘 통과시키는데 지구가 식으면서 내보내는 긴 파장의 열, 장파 복사는 흡수했다가 다시 내보내거든요. 지구를 너무 춥지 않게 보호해주는 거죠. 꼭 필요한 거네요. 근데 왜 문제라고 하죠? 문제는 그 농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한 280ppm 정도였는데 지금은 420ppm을 훌쩍 넘었어요. 와, 엄청 늘었네요. 네, 이게 화석연료 사용 같은 인간 활동 때문인데 이 때문에 온실 효과가 너무 강해져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또 농업에서는 작물 재배 지역이 바뀌거나 생육 기간이 달라지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와, 심각하네요. 가끔 뉴스 보면 기온 역전 때문에 스모그가 심해졌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 이것도 대기 구조랑 관련이 있겠죠? 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보통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잖아요. 아까 말한 기온 감률처럼요. 네, 올라가면 추워지죠. 근데 특정 구간에서 반대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층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걸 온도 역전층이라고 불러요. 아, 온도가 역전됐다. 그렇죠. 이 역전층은 공기가 아래는 차갑고 위는 따뜻하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위아래로 잘 섞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지표면에서 발생한 먼지나 오염물질 혹은 안개 같은 것들이 이 역전층 아래쪽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빠져나가질 못하고 농도가 점점 짙어지는 거죠. 스모그가 심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스모그랑 연결되는 거군요. 겨울철 새벽에 잘 생긴다고요? 네, 특히 맑고 바람 없는 날 밤사이에 지표면이 빠르게 식으면 지표 부근의 역전층이 잘 생겨요. 이게 또 농작물 냉해 피해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이제 공기의 움직임, 바람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람은 왜 부는 거죠? 근본적으로 기압 차이 때문이라고요? 정확합니다. 공기도 무게가 있잖아요. 그 무게가 누르는 힘이 바로 기압인데 지역마다 기압이 달라요. 공기는 자연스럽게 기압이 높은 곳, 즉 공기가 많이 쌓여 무거운 곳, 고기압에서 기압이 낮은 곳, 공기가 적어 가벼운 곳, 저기압으로 이동하려고 하거든요. 아, 압력 차이 때문에 밀려가는 거군요. 그렇죠. 이 기압 차이 때문에 생기는 힘을 기압 경도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람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에요. 근데 바람이 그 기압 차이 방향으로 똑바로 불진 않잖아요. 옆으로 휘던데요. 그게 지구 자전 때문이라는 코리올리 효과. 아, 네, 맞아요. 코리올리 효과, 이게 실제 존재하는 힘은 아닌데 지구가 뱅글뱅글 돌고 있으니까 그 위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휘어져 보이는 거예요.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휘어요. 가상의 힘이죠. 오른쪽. 아,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거군요. 오,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기압 경도력이랑 코리올리 효과가 균형을 이루면 그렇게 바람이 불죠. 근데 또 하나 힘이 더 있어요. 아, 또 있어요? 마찰력은 바람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코리올리 효과를 약화시켜서 바람 방향을 원래 기압 경도력 방향, 즉 저기압 중심 쪽으로 더 틀어지게 만들어요. 아, 그래서 지상바람은 등압선이랑 약간 비스듬하게 부는 거군요. 복잡하네요. 네, 이 세 가지 힘, 기압 경도력, 코리올리 효과, 마찰력이 합쳐져서 실제 우리가 느끼는 바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지구 전체적으로 부는 큰 바람, 대기 대순환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거겠네요. 헤들리 순환이 기본 모델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태양열을 많이 받는 적도 지역 공기가 뜨거워져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상승기류.
그 공기가 상층에서 극지방 쪽으로 이동하고 반대로 극지방의 차가운 공기는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와서 지표면을 따라 적도 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거대한 순환 고리를 해들리 순환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지구가 도니까 좀 더 복잡하다고요? 그렇죠. 코리올리 효과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한 덩어리로 순환하지 못하고 위도별로 크게 3개의 순환세포, 해들리, 페렐, 극순환으로 나뉘는 삼중순환 형태를 띠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위도 30도 부근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해요. 적도에서 상승했던 공기가 위도 30도 부근 항공에서 식어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강기류가 생기는 거죠. 하강기류면 고기압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위도 30도 부근에는 아열대 고기압지대가 쫙 형성돼요. 여기는 날씨가 아주 맑고 건조하고 바람도 약한 특징이 있어요. 아, 그 유명한 말의 위도가 여기군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궁금했어요. 네, 바로 그 지역이에요. 하강기류 때문에 바람이 너무 약해서 옛날에 돛담배들이 이 지역에 잘못 들어서면 바람이 안 불어서 그냥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았대요. 아, 오도가도 못하고 그렇죠. 배에 싣고 가던 식량이나 물이 떨어지니까 배를 좀 가볍게 하려고 싣고 있던 말들을 바다에 버렸다는 슬픈 이야기에서 말의 위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지죠. 전 세계의 큰 사막들도 대부분 이 위도대에 분포하고요. 슬픈 이야기네요. 그렇군요. 하늘 높은 곳에는 제트기를 나오면 엄청난 바람이 분다고 들었어요. 비행기 항로랑도 관련 있다던데요? 네, 맞아요. 제트기류, 주로 중위도 지역, 대륙권 상층, 그러니까 한 10km 이상 높은 곳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아주 강하게 부는 바람이에요.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기도 하죠. 그렇게 빠르다고요? 왜 생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 사이의 큰 온도 차이 때문에 생겨요. 이 온도 차이가 상층의 기압 차이를 만들고 그 기압 차이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부는 거죠. 특히 이 공기 덩어리들이 만나는 경계, 극전선이라고 부르는 지역 상공에서 강하게 나타나요. 날씨에도 영향을 많이 주나요? 엄청나게 주죠. 이 제트기류가 그냥 직선으로 부는 게 아니라 뱀처럼 구불구불 흘러가거든요. 사행. 이 파동의 위치나 강도가 변하면서 지상의 고기압이나 저기압을 발달시키거나 이동시키는 데 큰 영향을 줘요. 겨울에 우리나라에 한파가 몰려올 때 보면 제트기류가 남쪽으로 깊게 쳐져 내려왔다는 분석이 많죠. 북극의 찬 공기를 끌고 내려오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아하, 그래서 뉴스에서 제트기류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특히 겨울철 날씨 변화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계절별로 바람 방향이 확 바뀌는 몬순, 즉 계절풍은 왜 생기는 건가요? 이건 대륙과 해양의 온도 차이 때문이에요. 비열 차이라고 하죠. 땅이 바다보다 훨씬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거든요. 네, 그렇죠. 여름엔 땅이 뜨겁고 겨울엔 차갑고. 맞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대륙이 바다보다 훨씬 뜨거워져서 대륙 위에 저기압이 발달해요. 그럼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 쪽은 고기압이 되니까 바다에서 대륙 쪽으로 습한 바람이 불어 들어오죠. 이게 우리나라 여름철 남동, 남서 계절풍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덥고 습하군요. 그렇죠. 반대로 겨울에는 대륙이 엄청 차가워져서 강력한 고기압, 히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고 상대적으로 덜 차가운 바다 쪽은 저기압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번엔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나가죠. 이게 겨울철 북서 계절풍이고요. 아, 그래서 겨울엔 춥고 건조하고. 네, 이런 계절별 바람 변화는 당연히 한반도 주변의 큰 공기 덩어리, 즉 기단의 영향을 받아요. 겨울에는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 초여름에는 차고 습한 오호츠크의 기단, 한여름에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기단, 봄, 가을에는 따뜻하고 건조한 양쯔간 기단. 이런 기단들의 세력 변화가 우리나라 계절별 날씨를 좌우하죠. 기단 얘기도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주는 엘니뇨, 라니냐 현상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바람이랑 바다랑 관련 있다고요? 네, 맞아요. 엘니뇨, 라니냐는 정말 중요하죠. 엘니뇨는 쉽게 말하면 적도 부근 동태평양, 그러니까 페루 앞바다 쪽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해요. 왜 따뜻해지는 거죠, 거기가? 핵심 원인은 평소에 적도 태평양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꾸준히 불던 바람, 무역풍이 약해지는 데 있어요. 무역풍이 약해지면요?
무역풍이 평소에는 따뜻한 바닷물을 서태평양 쪽, 인도네시아, 호주 쪽으로 밀어붙이고 동태평양 쪽에서는 아래에 차가운 물이 올라오게 하거든요. 근데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서쪽에 쌓여 있던 따뜻한 물이 동쪽으로 다시 흘러가고 차가운 물도 잘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태평양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아, 그 결과가 엄청나다고요? 네, 평소에는 건조한 페루 같은 동태평양 연안에는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반대로 평소 비가 많이 오던 인도네시아나 호주 같은 서태평양 지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돼요. 이게 전 지구적으로 날씨 패턴을 바꿔놔서 농작물 생산이나 어획량 등에 막대한 영향을 주죠. 정말 큰 문제네요. 그럼 라니냐는 반대인가요? 네, 정확히 반대예요. 무역풍이 평소보다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동태평양의 차가운 물이 더 강하게 올라오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죠. 이것도 역시 전 지구적인 기상 이변을 일으키고요. 이 엘니뇨와 라니냐를 합쳐서 ENSO, 엔소, 엘니뇨 서던 오실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남방진동이라는 대기 현상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ENSO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모든 기상현상의 근본 동력이니까요. 온도랑 열, 이거 다른 개념이라고 하셨죠? 네, 이게 혼동하기 쉬운데요. 온도는 그냥 물체가 얼마나 뜨겁냐, 차갑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고 열은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실제로 이동하는 에너지 자체를 의미해요. 아, 에너지가 열이군요. 그렇죠.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도는 물체끼리 직접 닿아서 열이 전달되는 거고, 대류는 공기나 물 같은 유체가 움직이면서 열을 옮기는 거고, 복사는 중간에 매질 없이 전자기파 형태로 에너지가 직접 전달되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지구까지 오는 게 바로 복사군요. 맞습니다. 우주 공간은 텅 비어 있으니까 전도나 대류로는 에너지가 올 수 없죠. 오직 복사를 통해서만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할 수 있어요.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에너지 전달은 대류와 복사가 아주 중요하고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태양상수라는 값이 있던데요. 네, 태양상수. 이건 지구 대기권 바로 밖에서 태양빛의 수직인 1제곱미터 면적이 1초 동안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양을 말해요. 약 1367와트 퍼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꽤 큰 에너지네요. 그렇죠. 근데 이건 대기권 밖 기준이고 또 태양빛의 수직일 때 기준이에요. 지구가 둥글고 자전하니까 지표면 전체가 받는 평균 에너지는 이것보다 훨씬 적어요. 대략 4분의 1 정도? 그리고 위도나 계절, 낮과 밤에 따라서 실제로 땅에 도달하는 양은 또 크게 달라지죠. 아, 그래서 지역마다 기온 차이가 나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지역별 기후 차이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태양에서 오는 빛, 즉 태양 복사랑 지구가 내보내는 빛, 지구 복사는 성격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이게 온실 효과랑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도 정도로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파장이 짧은 빛, 특히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를 많이 내보내요. 이걸 단파 복사라고 해요. 단파 복사? 반면에 지구는 평균 온도가 15도 정도로 태양에 비하면 훨씬 차갑죠. 그래서 지구는 파장이 훨씬 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를 주로 내보내요. 이걸 장파 복사라고 하고요. 장파 복사? 그럼 온실 기체는요? 아까 말한 이산화탄소나 수증기 같은 노실 기체들이요. 태양에서 오는 단파 복사는 비교적 잘 통과시켜요. 유리가 햇빛을 통과시키듯이요. 네. 그런데 지구가 식으면서 내보내는 장파 복사는 얘네들이 잘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면 쪽으로도 내보내는 거예요. 마치 담요처럼 지구를 감싸서 열이 우주로 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온실 효과입니다. 아하, 단파는 통과, 장파는 흡수. 그래서 지구가 따뜻하게 유지되는 거군요. 그렇죠. 온실 효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지구는 너무 추워서 생명체가 살기 어려웠을 거예요. 문제는 그 효과가 너무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복사에 관한 여러 법칙들도 있던데, 뭐 슈테판 볼츠만 법칙, 빈의 변이 법칙. 공식 외우기보다는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럼요. 시험에는 공식을 직접 계산하라는 문제는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알아야 해요.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모든 물체는 온도가 있으면 에너지를 복사 형태로 내보낸다. 둘째,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내보내고 슈테판 볼츠만 더 짧은 파장의 빛을 최대로 내보낸다. 빈의 변이. 아, 그래서 뜨거운 태양은 많은 에너지를 짧은 파장, 가시광선으로 내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지구는 적은 에너지를 긴 파장, 적외선으로 내보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것만 이해해도 복사 법칙의 핵심은 아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알베도라는 건데 이건 표면이 태양 복사를 얼마나 반사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반사율이요? 네, 예를 들어 눈이나 얼음처럼 밝은 표면은 알베도가 높아서 햇빛을 많이 반사하고요. 아스팔트나 흙처럼 어두운 표면은 알베도가 낮아서 햇빛을 많이 흡수하죠. 이것도 지표면 온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렇겠네요. 하얀 옷 입으면 덜 더운 거랑 비슷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투과율은 빛이 공기 같은 매질을 얼마나 잘 통과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또 우주로 에너지를 내보내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형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총량과 지구가 우주로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 총량이 거의 같아요. 이걸 지구 복사 평형이라고 해요. 근데 지역별로는 다르다고 하셨죠? 네, 그게 중요해요. 적도 같은 저위도 지역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나가는 에너지보다 많아요. 에너지가 남는 거죠. 반대로 극지방 같은 고위도 지역은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나가는 에너지가 더 많아서 에너지가 부족해요. 아, 열적 불균형 상태네요. 그렇죠. 이 남는 열과 부족한 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와 해양이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의 부족한 곳으로 실어 나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기 대순환과 해류의 근본적인 원동력인 셈이죠. 아하, 다 연결되는군요. 그럼 지표면과 대기는 구체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주고받는 건가요? 좀 복잡한데요. 먼저 지표면이 태양에서 온 단파 복사를 흡수해서 데워지겠죠. 네. 그럼 데워진 지표면은 아까 말한 대로 장파 복사를 위로 내보내요. 네, 지구 복사. 대기는 이 지표면에서 나온 장파 복사 일부와 태양 복사 일부를 흡수해서 또 데워져요. 그리고 데워진 대기 자체도 장파 복사를 사방으로 내보내는데 이 중 일부는 다시 지표면으로 내려와서 지표를 또 데우는 역할을 하죠. 이걸 대기 복사 또는 역복사라고도 해요. 와,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데우는 거네요. 네, 이런 복잡한 에너지 교환 과정을 통해서 지표와 대기의 온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습도, 구름, 비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것도 농업에 정말 중요하잖아요. 공기가 물을 얼마나 머금을 수 있느냐, 수증기압과 관련이 깊죠. 네, 맞아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가 가하는 압력을 수증기압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가 담을 수 있는 수증기의 최대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 더운 공기가 수증기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 온도에서 공기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압을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하는데 이건 온도가 올라가면 아주 빠르게 증가해요. 그래프로 그리면 지수함수처럼 쭉 올라가죠. 포화 수증기압. 그럼 실제 공기 속 수증기압이랑 비교해서 네, 그 차이가 중요해요. 현재 공기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 양, 포화 수증기압과 실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 양, 현재 수증기압의 차이. 이걸 수증기압 포차, VPD라고 불러요. 수증기압 포차.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게 높다는 건 공기가 그만큼 더 건조하다는 뜻이거든요. 식물 잎에서 물이 얼마나 빨리 증발하는지 증산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VPD가 너무 높으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떤 병해충은 특정 VPD 조건에서 잘 발생하기도 하고요. 농업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아, 그렇군요. 상대 습도는 그럼 뭐죠? 우리가 흔히 쓰는 거요. 상대 습도는 현재 공기 중의 수증기압을 그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압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거예요. 즉, 공기가 최대로 담을 수 있는 수증기 양 대비 현재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낸 거죠. 100%면 포화 상태, 즉 더 이상 수증기를 담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아하, 길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공기가 차가워져야 한다고 하셨죠? 네, 핵심은 공기의 상승과 냉각이에요. 어떤 이유로든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 주변 압력이 낮아지니까 공기가 팽창하거든요.
이걸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데 팽창하면서 에너지를 쓰니까 온도가 내려가요. 아, 단열 팽창으로 냉각된다. 그렇게 온도가 계속 내려가다 보면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가 포화 상태에 이르는 온도, 즉 이슬점 온도에 도달하게 돼요. 상대 습도가 100%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바로 물방울이 생기나요? 그게 아니에요. 아주 깨끗한 공기 중에서는 그냥 수증기 상태로 더 버티기도 해요. 과포화. 실제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수증기가 달라붙을 수 있는 작은 씨앗 같은 게 필요해요. 이걸 은결핵이라고 부릅니다. 은결핵. 그게 뭔데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먼지 입자나 바다에서 올라온 소금 입자, 뭐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은결핵이 있으면 수증기가 거기에 쉽게 달라붙어서 아주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 빙정으로 변해요. 이게 수없이 많이 모여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바로 구름이죠. 아, 은결핵이 꼭 필요하군요. 그래서 사막보다 해안가의 구름이 더 잘 생기나? 그럴 수 있죠. 헤엄 입자고 좋은 은결핵 역할을 하니까요. 구름 모양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층운, 저군. 네, 구름은 생긴 모양이나 높이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눠요. 크게 보면 옆으로 넓게 퍼진 모양은 층운형, 층운, 고층운, 난층운 등 새털처럼 높은 하늘에 생기는 건 권운형, 주로 얼음. 위아래로 뭉게뭉게 솟아오르는 건 저군형, 저군, 정란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정란운 같은 경우는 아주 두껍게 발달해서 소나기나 뇌우를 동반하기도 하고요. 그럼 구름 속에 있는 그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어떻게 우리가 맞는 비나 눈이 되는 거죠? 그냥 떨어지기엔 너무 가벼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구름 입자는 너무 작고 가벼워서 공기 저항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아요. 얘네들이 충분히 무거워져야 비나 눈으로 내릴 수 있는데 그 성장 과정이 구름의 온도에 따라 좀 달라요. 온도에 따라 다르다고요? 네, 영하의 온도를 가진 구름, 이걸 따뜻한 구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서로 부딪혀서 합쳐져요. 이걸 충돌 병합 과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합쳐지면서 점점 커서 무거워지면 빗방울로 떨어지는 거죠. 주로 열대지방에서 내리는 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따뜻한 구름은 충돌 병합. 그럼 찬 구름은요? 영하 온도인 구름? 찬 구름에서는 상황이 좀 더 재밌어요. 여기는 영하의 온도인데도 아직 얼지 않은 관행강 물방울이랑 진짜 얼음 알갱이인 빙정이 같이 존재해요. 아, 영하인데 안 온 물방울이 있다고요? 네, 아주 작은 물방울은 영하 40도 정도까지도 얼지 않고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관행각 상태죠. 근데 이 관행각 물방울이랑 빙정이 같이 있으면 빙정이 훨씬 빠르게 성장해요. 빙정이요? 왜죠? 이게 빙정설이라는 건데요. 같은 영하 온도라도 얼음 표면에서의 포화 수증기압이 물 표면에서의 포화 수증기압보다 약간 낮아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이게 중요해요. 포화 수증기압 차요? 네, 이 차이 때문에 관행강 물방울에서는 수증기가 증발해서 나오고 그 수증기가 주변에 있는 빙정 표면에 가서 달라붙어요. 승화 또는 증착. 그러니까 물방울은 점점 작아지면서 수증기를 내놓고 빙정은 그 수증기를 먹고 점점 커지는 거죠. 와, 물방울을 희생해서 빙정이 크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커진 빙정이 눈송이가 되어서 내려오거나 내려오는 도중에 따뜻한 층을 만나면 녹아서 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에서 내리는 비나 눈은 대부분 이 빙정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아하. 그래서 겨울 아닌 계절에 오는 비도 하늘 높은 곳에서는 원래 눈이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강수 종류도 비, 눈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아까 동호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네, 동호는 좀 특이한데요. 위에서는 눈으로 내리다가 중간에 0도보다 높은 따뜻한 층을 만나서 완전히 녹아 비가 돼요. 근데 지표면 근처에 다시 0도 이하의 차가운 층이 있으면 이 빗방울이 땅이나 물체에 닿는 순간 바로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아, 닿는 순간 오는 비 위험하겠네요. 네, 이게 도로에 쌓이면 우빙이라고 해서 아주 미끄러운 투명한 얼음 코팅을 만들어요. 나무나 전선에 쌓이면 무게 때문에 부러지거나 끊어지는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인공강우는 뭐죠? 비를 인공적으로 내리게 한다니 신기한데요. 네,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비나 눈을 만드는 기술인데요. 주로 구름에 씨앗을 뿌리는 방법을 써요. 씨앗이요. 네, 아까 구름 입자가 성장하려면 빙정이나 큰 물방울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찬 구름에는
드라이아이스를 뿌려서 주변 공기를 급격하게 냉각시켜서 빙정을 많이 만들거나 요오드화 은이라처럼 빙정 구조랑 비슷하게 생긴 물질을 뿌려서 인공 빙정핵 역할을 하게 해요. 그러면 빙정 성장이 활발해져서 강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 빙정 씨앗을 뿌리는 거군요. 네. 따뜻한 구름에는 소금 입자 같은 걸 뿌려서 큰 물방울을 만들어 충돌 병합 과정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가뭄을 해소하거나 안개를 없애는 등의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아직 효율성이나 경제성 면에서는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좀 큰 스케일로 돌아와서요. 대기 대순환은 결국 지구의 열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과정이라고 하셨죠? 이 과정에서 고기압, 저기압이 중요하게 작용하고요. 네, 맞습니다. 전 지구적인 에너지 수송 과정에서 공기가 특정 지역에서 모여서 내려앉으면 수렴민 하강, 고기압이 발달하고 반대로 공기가 모여서 위로 올라가면 수렴미 상승, 저기압이 발달하기 쉬워요. 아까 위도 30도 부근 아열대 고기압도 하강기류 때문에 생기는 거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규모 순환 속에서 고기압과 저기압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이동하면서 날씨를 변화시키는 거죠. 저기압은 종류가 또 있다고요? 열적 저기압, 동적 저기압. 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열적 저기압은 말 그대로 지표면이 국지적으로 강하게 가열돼서 공기가 뜨거워져 상승하면서 생기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저기압이에요. 여름철 오후에 소나기를 내리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럼 동적 저기압은요? 이건 상층 대기의 움직임,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제트기류의 파동 같은 역학적인 원인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공기가 강제로 상승하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훨씬 규모가 큰 저기압이에요. 우리가 보통 일기예보에서 보는 온대 저기압이나 태풍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상층에서 공기가 발산하면 하층에서 공기가 수렴하면서 상승하게 되거든요. 아, 상층 바람이 중요하군요. 그럼 저기압의 대표 선수, 태풍 이야기도 해야죠. 엄청난 피해를 주지만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요. 네, 태풍, 즉 열대저기압은 정말 강력한 자연현상이죠. 중심 기압이 매우 낮고 강한 바람과 폭우, 또 해일을 동반해서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역할도 해요. 어떤 역할이죠? 첫째는 물 부족을 겪는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를 한꺼번에 내려줘서 가뭄 해소에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수자원 공급원이라는 점이에요. 아, 물 공급. 네. 둘째는 아까 말한 지구의 열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요. 적도 부근의 뜨거운 열과 수증기를 잔뜩 머금고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주거든요. 지구 전체의 열 균형을 맞추는 거죠. 열 배달부 역할이네요. 또 있나요? 셋째는 강한 바람이 바닷물을 아주 깊은 곳까지 뒤섞어줘요. 그러면 평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영양 염류들이 표층으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게 플랑크톤의 성장을 돕고 결과적으로 해양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와우. 파괴적인 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순기능도 꽤 많네요. 그렇죠. 물론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복잡한 날씨를 예측하는 일기예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요즘에 컴퓨터로 다 한다면서요. 수치 예보 모델이 핵심이라고? 네, 맞습니다. 현대 일기예보의 핵심은 수치 예보, NWP, Numerical Weather Prediction이에요. 대기의 상태 변화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물리 법칙들, 운동 방정식, 연력학 방정식 등을 수학적인 모델로 만들어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관측된 기상 자료들 있죠? 기상 관측소, 라디오 존대, 풍선에 관측 장비 매달아 띄우는 거, 기상위성, 레이더 등등. 네, 엄청 많죠. 이 방대한 관측 자료들을 이용해서 현재 대기 상태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한 값을 모델의 초기 조건으로 입력해요. 아, 시작점 데이터군요. 그렇죠. 그 초기 조건을 바탕으로 슈퍼컴퓨터가 이 수학 모델을 이용해서 앞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대기가 어떻게 변해갈지를 방정식을 풀어서 계산해내는 거예요. 몇 시간 뒤, 며칠 뒤의 기온, 기압, 바람, 습도 등을 예측하는 거죠. 이걸 기상 예측 모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오, 정말 첨단 과학이네요. 근데 왜 예보는 맨날 틀리는 것 같죠? 아,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근본적인 한계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첫째는
아무리 관측 기술이 발달해도 현재 대기 상태를 100% 완벽하게 파악하는 건 불가능해요. 관측되지 않는 지역도 있고 관측 자체에도 오차가 있을 수 있고요. 즉, 초기 조건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아, 시작부터 약간의 오차가 있다. 그렇죠. 둘째는 대기 현상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비선형적이어서 우리가 만든 모델이 실제 대기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표현하지는 못해요. 모델 자체의 불완전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대기 현상은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초기 조건의 아주 작은 오차나 모델의 작은 불완전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크게 증폭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측의 정확도는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며칠 뒤 예보는 좀 불확실하고 장기 예보는 더더욱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1에서 3일 정도의 단기 예보는 비교적 정확도가 높지만 일주일 이상의 중기 예보나 계절 예보 같은 장기 예보는 아직까지는 경향성을 예측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죠. 계속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요. 와, 오늘 정말 하늘색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대기의 구조, 성분, 바람, 순환, 에너지, 구름, 비, 태풍, 그리고 일기예보 원리까지 농업기상학의 핵심들을 제대로 훑어본 것 같습니다. 네, 꽤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이 시험 준비하시는데 좀 뼈대가 잡히는 느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단순히 외우기보다는 각 개념이 왜 그렇고 또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 와닿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지역별 차이, 즉 열적 불균형이 결국 대기 대순환을 만들고 이 순환 과정에서 공기가 내려앉는 곳에 고기압, 올라가는 곳에 저기압이 생기는데 이때 코리올리 효과랑 마찰력이 작용해서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결정되고 또 공기가 상승하면 단열 냉각으로 응결핵을 중심으로 구름이 만들어지고 찬 구름 속 빙정이 커져서 강수가 내리는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야, 그렇게 연결하니까 전체 흐름이 보이네요. 오늘 다룬 이 원리들이 그냥 시험 점수만이 아니라 실제 농업 현장에서 왜 이맘때 이런 날씨가 나타나는지, 왜 고랭지 채소가 다른지, 또 기후변화가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그런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깊이 있는 학습에 좋은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다시 알려주시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시험 결과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